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5년 생명보험 등록시험 공통편 하 30분 총정리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4장 보험 모집 준수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 모집 관련 법규인데 기관별 주요 업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라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페이지에서 어떤 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한번 해 드릴 거고, 강의가 끝나더라도 해당 페이지는 여러 번 돌려서 보시면서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할 때 이 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들은 허가, 인가, 신고, 청문입니다. 허가가 시험에서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험회사가 사업을 개시할 때 어디에 뭐를 받아야 되냐가 질문인데,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로 3번 문제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인데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협정에서 한번 나오고, 거의 39번 우리 40문제가 총 시험이니까 거의 맨 마지막에 간병보험에서 사용하는 위험률 변동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인가는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협정을 어디서 인가해 주냐 이럴 때 금융위원회, 그리고 위험률 변동제도를 보험회사가 어디에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냐 할 때도 금융위원회, 관련 문제는 13번, 39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신고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에서 나오는 신고와 글자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신고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서도 이 신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요. 이때 신고는 약간 고자질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신고는 허락을 득하는 신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신고한다, 고자질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허락을 받고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신고니까, 상품 개발 판매 전에 신고는 어디에다 한다 이럴 때는 금융위원회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문항 번호로는 23번에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이란 단어가 나올 텐데, 우리 행정법에서 어떤 자격을 취소시키거나 정지시킬 때 반드시 그 대상자에게 마지막 변명의 기회를 들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청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문은 설계사 자격을 정지할 때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청문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으로 내려가 볼까요? 금융감독원은 주로 사기, 범죄, 분쟁 이런 걸, 또는 민원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험 사기나 보험 범죄, 그리고 분쟁, 민원 등을 어느 기관에 우리는 신고를 접수하면 되냐 할 때는 금융감독원이 되고, 오늘 배우게 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판매 조직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출제 자체를 생명보험협회라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보험협회가 하는 일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극단적으로는 시험장에 갔는데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중에 내 손가락이 가야 될 곳은 당연히 생명보험협회가 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사와 대리점의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협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설계사니까 당연히 나는 협회에 등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협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여기서 신고 나오는데, 위에서 금융위원회 다시 보시면은 금융위원회가 관한 협정을 인가를 해줘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협정을 인가해 주는 곳은 위원회인데, 이 시행하는 그것을 잘못했을 때 신고를, 협정을 위반했을 때 신고는 어디 한다? 생명보험협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해서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설계사에게 주는 상장 같은 건데,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냐 해서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공시라고 해서 뭐 경영공시, 상품공시 다양하게 나올 텐데, 여러 회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는 누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협회만 가능하다. 오답으로 자주 틀리는 게,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민원 신고는 금융감독원에 한다 했는데 협회는 민원 신고를 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협회는 민원 신고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보기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또 금융감독원이랑 또 비교해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나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고,
생명보험협회는 보험 사기나 범죄를 하지 말라고 이런 홍보를 하는 곳이라는 점 차이점 구분해 주시면 좋고, 장애인 차별을 했을 때 신고를 어디 하냐, 이때 신고는 생명보험협회가 됩니다. 그리고 앞선 1강에서 배우셨죠. 언더라이터라고 해서 이런 보험을 인수할 때 어떻게 조건을 가지고 인수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을 언더라이터라고 했는데, 그런 언더라이터가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냐면 협회가 됩니다. 변액보험이라고 해서 다음 강의에 나올 텐데, 그 변액보험 또한 그 자격증을 어떤 기관에서 운영한다?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당 페이지는 사실 이 진도 전체를 아우르는 페이지라서 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페이지니까 반드시 인쇄를 하든지 캡처를 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사, 대리점, 그리고 중개사를 구분해서 학습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치는 시험은 설계사이기 때문에 설계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리하는 업무를 하냐, 중개하는 업무를 하냐 이렇게 나올 텐데, 대리점이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 대리하는 업무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중개사와 설계사는 중개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대리와 중개의 큰 차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간간히 계셔서, 대리는 판매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더 짙다, 즉 보험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개라는 업무는 가입자, 즉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되려고 하는 설계사는 회사의 입장보다는 우리 고객 편에 서서 영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부터 보시면은, 원칙은 등록도 당연히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큰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금융위원회가 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위탁, 즉 외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명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생명보험협회에서 등록하고,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등록합니다. 근데 중개사는 앞서 배웠듯이 금융감독원, 즉 금감원이라는 데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자체를 협회가 주관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설계사는 과연 보험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게요. 보험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라고 해서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 즉 여러 군데 소속되는 게 아니고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예외로 교차 모집 제도라는 게 있어서 소속 회사 외의 다른 한 개의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점 볼게요. 대리점은 소속은 소속인데 어떤 소속이에요? 다중소속,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중개사는 일단 보험회사와 소속 관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판매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가 우리 문제에 자주 빈도로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와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중개사를 굳이 깊게 공부 안 하시고 시험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맡겨야 되는데 보증금 예탁기간이랑 그 금액의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볼게요. 대리점부터 보시면은 소속된 다중소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각 소속된 보험회사에 예탁하는 게 맞고,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이 있는데 개인 대리점은 1억, 법인 대리점은 3억, 그리고 믿을 만한 금융기관 대리점이라고 해서 은행 등에서 보험을 대신 팔아주는 대리점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 앞서 방카슈랑스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이 면제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회사에다가 보증금을 맡기는 게 아닌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맡기는 건데, 이때는 며칠 이내에 맡기냐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7일 이내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보험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이런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임직원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못하는 사람 네 부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이 네 가지 직책만 외우고 있으면은 무리 없이 맞추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사 등록 제도 및 기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사 등록 제도는 연수 과정을 합격한 후에
1년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고 연수 과정이라고 한다면 교육기간 20시간 그리고 시험을 합격한 거를 모두 이수해야 연수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보는 거고 예전에 보험 영업을 하신 분들은 시험을 안 치셔도 되고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설계사로 등록은 가능한데 아주 예전에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는 의미가 없고 내가 등록을 희망하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사를 등록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보험 사기 벌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이런 벌금이라든지 기간들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전부 외운다는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부정한 등록은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간간히 지금 우리 설계사 등록 제도를 보는데 대리점 등록 제도를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설계사에 내가 외웠던 연수들을 전부 1년만 더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설계사 등록 불가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예전 용어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란 말로 썼었거든요. 지금은 법정 용어가 바뀌어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설계사 등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신용불량자까지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까지 돼야 설계사가 안 되는 거지 아직 내가 연체금이 조금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 신용불량자라고 하잖아요. 정식 용어는 사실 채무불이행자라고 하긴 해요. 이런 사람들까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설계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설계사가 될 수 없는데 또 틀린 보기로 뭐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신호위반을 여러 번 했다. 이렇게 보험과 무관한 잘못들은 설계사가 등록 가능한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계사 등록 요건이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같은 보험업법을 위반했어도 3년 이내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를 두 가지 들고 있거든요. 그게 등록 취소가 몇 회?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우리 등록 취소를 1회까지 받으면 위에 본 것처럼 2년이 기간이 되지만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몇 년? 3년이 되는 거고 보험금 등의 유용을 한 자는 몇 년? 3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봤던 교차 모집이라고 해서 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인데 그 예외 제도로서 하나 있는 게 바로 교차 모집 제도입니다. 당연히 설계사에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로 보험 대리점이라든지 보험 중개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 보험회사 외의 한 개의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가 중요한 거죠. 같은 생명보험회사가 다니면서 다른 생명보험회사 거를 모집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한 개의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능한 걸 우리는 교차 모집이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A생명에 다니는 설계사가 B생명을 한다. 이거 돼? 안 돼? 안 됩니다. 하지만 A생명에 다니는 설계사가 B손해보험을 선택한다.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등록과 말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와 설계사와 맺는 관계는 등록 말소가 아닌 위촉 그리고 해촉이라고 표현할 거고 설계사가 이렇게 회사와 위촉이 되거나 해촉이 되면은 협회는 회사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등록 또는 말소를 해주는 겁니다. 회사가 협회에다가 등록해 주세요. 회사가 협회에다가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게 정식 절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협회 입장에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해서 무조건 등록시키고 말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요청을 해야만 회사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설계사를 등록시켜주고 말소시켜 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단 그만두는 말소의 경우에는 회사가 신청 안 하고 설계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등록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사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반대로 말소는 설계사가 직접 가능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시에 볼까요?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킬 때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친다 했죠? 청문이란 절차를 거치는 건데 이 청문을 보험 자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서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을 정지를 명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란 말도 나오고 프랑스어로 이걸 방카슈랑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개념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계약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을 말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란 거는, 우리 대리점은 앞에서 여러 보험회사 거를 팔아줄 수 있는 걸 대리점이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없는 기관에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가 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종종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선생님 저 우체국에서 보험 가입했는데요. 그건 대리점이 아니고 우체국 걸 가입한 거가 되는 거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 자기 공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네 보험을 판 게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외워주실 게 겸용여신업자라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보험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기관에서 겸용여신업자, 우체국,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모집이 가능하고, 즉 밖에서는 모집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단 예외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신용카드 업자는 내방하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전화나 우편 통신을 활용한 모집이 가능해요. 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점포 내 최대 몇 인까지만, 2명까지만 보험 영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전화나 우편이 가능한 이유는 말했듯이 신용카드는 내방하는 고객이 없으므로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활성화가 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유 영역의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매 상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저축성이나 간단한 건강보험을 많이 판다 생각하시면 되고, 팔 수 없는 불가 상품은 보장성이라든지 보장성 그리고 사망이라는 글자가 내 눈에 보이면은 이거는 판매할 수 없다. 왜? 설계사의 고유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 절차에 보시면은 인가는 어디서 한다? 항상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회사나 직원 설계사의 잘못에 대해서 협정에서 준수사항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건 누구? 대리점이라든지 중개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해를 본 회사나 직원 설계사는 얼마 이내에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반 행위 발생 시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어디다가 협회에다가 신고하게 되면 제재금이란 걸 물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고 나오면은 습관적으로 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아닌가요? 하면 안 돼요. 이때 신고는 고자질이긴 하지만 협회에다가 하는 신고고, 잘못은 잘못인데 엄청나게 큰 잘못은 아니다 보니까 신고 기간이 1년은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위반 시 제재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위반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의 묘미를 살려서 밑에부터 보시면 무자격자 모집, 작성계약, 허위사실 유포, 승항계약 이런 것들이 전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0만 원의 제재금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 갔는데 모르겠다. 확률적으로 뭐가 제일 많은 거예요? 100만 원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럼 아닌 게 3개 나오는데 이 3개만 조금 신경 써서 외워볼까요? 모집 위탁 금지라고 해서 타 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했다. 이러면 1인당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30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장 단골 보기인 경유계약은 얼마? 200만 원인데 이 경유계약은 경유계약이라고 글자를 주는 건 아니고 경유계약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런 위반을 했을 때 제재금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재금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 이렇게 나오면 제재금이 얼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반 내용 중에 승환계약이라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 승환계약을 100만 원 제재금보다 이 승환계약 자체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현 회사를 다니다가 타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설계사 이직 시 전 소속 회사의 말소 전후 각 몇 개월간? 3개월간 해지나 실효 등으로 소멸된 계약이 설계사 말소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옮긴, 즉 현 소속 회사 신계약으로 체결되게 되면 이것은 무엇으로 보겠다? 승왕계약으로 보고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 단 사회통념상 설계사 본인 계약 또는 배우자 계약, 부모 계약, 자식 계약, 즉 1촌 이내 계약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줍니다. 시험 용어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틀린 보기로 형제, 자매 또는 삼촌들의 계약은 당연히 제재를 하는 겁니다. 제외시켜주지 않는 계약에 속하는 거죠. 제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은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지를 다 봤거든요. 하지만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우수인증 설계사 문제는 14번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부터 살펴볼게요. 2008년부터 어디가, 지금 이 시험 출제한 어디가 생명보험협회가 아무렇게나 주는 상장이 아니다. 어떻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부여한다. 즉 협회가 하고 싶은 말은 2008년이 하는 의미는 이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주 그래도 16년, 17년 동안 권위 있는 상장이다. 그 다음에 아무나 주냐? 아니야. 엄격해야 돼. 이렇게까지 협회가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틀린 보기, 금융감독원에서 주는 상장이다. 이런 거 찍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누가 준다? 협회가 준다. 인증 기준 볼게요. 동일 회사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돼? 3년 이상입니다. 이 회사 1년, 저 회사 1년, 저 회사 2년 이렇게 합쳐서 4년 넘었는데 안 돼요, 이런 거. 동일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누가? 설계사에게 주는 상장이고 이름 자체가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잖아요. 그리고 개인 대리점까지는 대상으로 잡아줍니다. 단 법인 대리점은 대상으로 잡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타사, 경력, 합산, 3년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개월을 회차라고 표현할 건데 1회 보험료가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인 1년이 13회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3회차 유지율이 몇 프로 이상? 90% 이상이고 25회차, 즉 2년 동안 유지율이 80% 이상인 설계사는 그 자격 요건이 충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간 소득은 4천만 원 이상은 버셔야 돼요. 그리고 일시납은 아예 빼는 게 아니고 월납으로 알아서 계산해서 적용해 줍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보긴 요거겠죠. 직전 1년간 그리고 직전 3년간 일단 없어야 되는데 판매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있잖아요.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등 이런 것들은 직전 1년간 영건을 보는 거고,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다. 사고 모집인 기록이라든지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설계사다. 이러면은 그 몇 년간? 3년간 영건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우기 힘들면은 판매 과정이다. 이러면 1년. 사람이 이상하다. 이러면 3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인증 기간은 작년 1년의 실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장을 실제로 나한테 받는 거는 내가 이번 연도 6월 1일부터 내가 이 상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장을 받은 혜택은 그로부터 1년인 다음에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인증을 부여한다. 선생님, 상장을 받는데 1년간 상장을 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로고들을 이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설계사분들이 뽑는 자료에 자동으로 찍혀서 인쇄가 돼서 나오거든요. 좀 멋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인데 반드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페이지는 반드시 꼭 기억하고 숙지하고 넘어가 주세요. 김토리쌤 5장 보험 소비자 보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다양한 주제를 짧게 여러 개 다룰 테니까 깊이 있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핵심 내용 위주로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예금자 보호부터 보도록 할게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별로 얼마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5년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란 게 법안이 통과되고 1년 안에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행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보호 대상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거의 대부분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헷갈릴 만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액보험의 특약 및 최저 보증 금액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퇴직연금의 확정 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퇴직연금의 확정 급여형은 안 되고입니다.
아시겠죠? DB가 확정 급여형, DC가 확정 기여형인데 다음 강의의 변액보험 파트라든지 퇴직연금 파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보호 대상에 변액보험의 특약 및 최저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고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안 되고 퇴직연금의 확정 기여형은 되고 급여형은 안 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아예 보호를 안 해주는 건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도 최저 보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상장 폐지나 합병 그리고 계약 이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금보험 지급 사유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볼게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민원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분쟁을 신청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금감원은 당사자 즉 그 민원 신청인 그리고 회사겠죠. 보험회사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이때는 알아서 맡겨주는 건데 기간을 며칠로 30일로 주는 겁니다. 합의가 돼버리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고 안 됐다면 즉 미합의 시에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좀 더 전문적인 기구에다가 사건을 이관하게 되는데 그 기관이 이름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정안을 제시를 해 줍니다. 이때는 이게 며칠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냐고 질문인데 이때는 60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즉 수락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종결될 때도 이거를 번복한다거나 우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즉 네가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봤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가지 마라. 끝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과정 중에 고객이 금감원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금감원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중복을 할 필요 없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누가 판단하는 게 맞다? 그냥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금감원은 손을 떼버립니다. 보험가입 조회 및 청구 보도록 할게요.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내 보험 찾아줌이란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생명보험뿐만 아니고 손해보험에 가입한 내용도 통합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사망자는 온라인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이 내 보험 찾아줌이란 서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여기서 보험금을 조회하는 걸 떠나서 뭐도 가능하게 되었다? 청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비교 업무인데 이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여러 보험회사의 가입 조건 등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비교를 해서 클릭하시면 해당 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은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냐면 협회, 그리고 그 슈퍼마켓의 이름이 뭐냐? 보험 다모아가 되겠습니다. 이 보험 다모아에서는 직접 가입은 안 돼요. 조회만 가능한 거고 해당 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란 걸 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이걸 왜 신청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민 갔는데 내가 수익자인데 또 내가 피보험자인데 내가 계약자인데 보험금을 탈 경우가 생겼을 때 못 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매촌 이내, 삼촌 이내 친족으로 지정해놓고 해도 된다. 이미 너무 극단적인 이유라면은 내가 연금을 타야 되는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한 명인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도저히 연금 수령하러 내 생존을 알려주러 보험회사에 갈 수 없는 경우에 삼촌 이내의 가족이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생명보험 광고 심의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당연히 허위, 가장 광고를 차단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및 여기까지는 쉽죠. 단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뭐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는 뭐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틀린 말이에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 대상은 원칙은 당연히 사후 심의냐 사전 심의냐 물어보면 당연히 사전 심의가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시험 보기에서 소비자 피해가 적은 일부 상품은
예외적으로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라면 그것까지는 맞는 보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브랜드 광고라고 해서 주로 상품 이야기나 모집 광고가 아니고 그냥 회사의 이야기. 땡땡생명은 앞으로도 고객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 그 하나로 버텨온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굳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심의 규정에서 뭐 해준다? 제외해준다. 정리하면은 상품 광고 또는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단순 브랜드 광고는 심의를 뭐 해준다? 제외해준다. 그럼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안인보기를 외울 거예요. 안인보기 대표적인 게 너무 그럴싸하게 나와요. 금융감독원에 광고심의 담당자가 있대요. 이 담당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냐 안 하는데 안 들어간다가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금감원 담당자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제재금은 아예 심의를 안 받았다.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 A를 심의 받아놓고 B를 광고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괘씸한 1억의 제재금, 그리고 필수 안내사항을 위반하면 5천, 유효기간을 어겼다 3천입니다. 그리고 보험 광고는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언제나 심의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보험정보 공시 및 민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험회사가 하는 공시, 협회가 하는 공시,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하는 공시 3개로 나눌 거고, 회사가 하는 공시가 제일 비중이 많게 문제로 나오는데, 회사가 하는 공시는 크게 또 경영공시와 상품공시로 나눌 거예요. 좀 복잡해도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경영공시는 또다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눌 거고, 이런 정기공시는 1년마다 한 번 하는 공시를 결산공시, 분기마다 하는 공시를 분기공시로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 이까지 나누고 나면 이제 외우는 것만 남았어요. 1년마다 하는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공시해서 몇 년간 공시? 3년간 공시. 그냥 시험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결산공시는 몇 개월? 3개월, 3년. 그리고 3개월마다 하는 분기공시는 분기 결산일, 우리 3개월을 한 분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분기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공시해서 다음 분기 공시 전까지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정기 공시가 아닌 수시 공시 있었죠? 이런 수시 공시는 매우 급하고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3개월, 2개월 기다릴 수 없어요. 언제 하는 거예요? 즉시 공시하고, 중요하니까 몇 년간? 3년간 공시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항목 자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기공시 항목과 수시공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기공시 항목은 정말 많아요. 수두를 빽빽하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외웁니다. 그럼 수시공시 항목은 몇 개 안 되니까 수시공시 항목의 키워드 단어들을 좀 외워볼게요. 뭐 적기, 시정조치 이런 게 있는데 다 외우기 힘드니까 적기, 거액, 중대한, 대주주, 정부기관. 내가 시험 풀 때 공시 파트가 나오면은 적기, 거액, 중대한, 대주주, 정부기관 이런 말이 나왔다. 얘는 정기예요, 수시예요? 수시 보기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공시에서 주로 오답은 상품은 현재 팔고 있는 상품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과거에 판매했던, 즉 현재 판매하지 않는 상품도 홈페이지에는 공시하고 있다. 예전에 내가 가입했는데 그 상품이 현재 없어질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입했던 그 상품에 궁금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보험협회가 나오면은 가장 좋은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비교라는 글자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몇 개 더 우리 시험 보기용으로 외운다면 일단 비교 외워주시고, 불판 비율이라고, 불안전 판매 비율,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 대리점 모집 수수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생명보험협회인데, 힘들면은 이 비교라는 글자만이라도 하나, 아 얘는 협회 거구나. 금융감독원은 종합 공시를 하는 기관으로서 회사별 재무 현황, 그리고 금융사고, 보험 계리사라고 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는 손해사정사들을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냐가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보유 현황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게 나오는데, 보험회사와 고객이 직접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민원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주로 직접적인 계약 체결의 형태가 아니라
누가 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설계사들이 중간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또 그 민원을 악용의 소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한 번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간접적 체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거지. 직접적인 체결 형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틀린 말이에요. 직접적인 체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민원 순위는 금융기관별로 보면은 보험회사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뒤에 것까지 우리가 외워줄 필요는 없고 민원이 가장 많은 건 어디다? 보험회사가 민원이 가장 많다. 그럼 지금 이 시험에서 민원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민원을 접수하는 곳은 해당 보험회사, 금감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데 있거든요. 여기다가 접수해라는 건데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협회는 접수하지 마라는 소리와 같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민원을 협회가 이 시험에 내는 이유는 민원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협회에 민원 전화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는 거 어려워서 나 못하는데요 할까봐 금감원에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접수 가능해. 그러니까 어디 접수해? 금감원에 제발 접수해. 그럼 내가 금감원에 접수하면 나 좀 진상 아닐까? 아니야. 대부분 보험민원은 전부 어디 접수해? 금감원에 접수하고 있으니까 너도 해도 돼. 너 진상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협회에다가 접수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가 답이라는 거죠. 협회는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다. 아시겠죠? 김토리쌤. 6장 생명보험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나열한 것만, 즉 열거한 것만 내면 되는 그걸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그 반대 개념을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그까지는 지금까지 너무 힘드니까 말한 것만 내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원칙이 뭐냐?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한 종합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합친 다음에 그에 따라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6에서 45%의 무슨 세?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고작 8개밖에 안 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럼 이 8가지 중에도 보시면은 1년 이내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소득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소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몇십 년 만에 모아서 한 번에 발생된 소득을 내 종합과세에 합산하게 되면 너무 세율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장기간에 걸친 소득 대표적인 게 퇴직소득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10년 있다가 팔았을 때 차익이 나잖아요. 그런 걸 우리 양도소득이라고 해요. 이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친 소득의 당해년도 우연찮은 실현일 뿐이기 때문에 이때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무슨 과세?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이런 거죠. 다음 중 종합과세가 아닌 소득을 고르시오 하면은 퇴직과 양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6가지는 원칙은 종합과세인데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앞으로 금융소득이라 부를 거예요. 이런 금융소득들은 말이 이자와 배당이지 이자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또는 배당 같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사한 거면 다 이자와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요. 안 그러면 탈세가 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유사하다면 반드시 이름이 이자가 아니더라도 또는 반드시 이름이 배당이 아니더라도 그걸로 보겠다. 이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고 이런 소득을 합쳐서 연에 2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무슨 과세를 해주냐면 이때는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앞서서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였는데 특징이 가장 큰 차이점이 퇴직과 양도는 지금 금액 제한이 없죠.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로 계산해 주겠다가 분류과세인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따로 계산해 줄게가 분리과세라는 거죠. 그럼 그 세율이랑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게요. 이런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율이 몇 퍼센트만 14%로 이 2천만 원 이하의 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생긴다. 이때도 보세요. 2,005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2천만 원까지는 14%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하나요? 무슨 과세를? 종합과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형별 포괄주의를 했던 건 꼭 이자와 배당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험, 즉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뭐로 보겠다? 이자로 보겠다. 채권 할인액이란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뭘로 보겠다? 이자로 보겠다. 그리고 주식 배당, 현금 배당, 그리고 우리 펀드,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도 이름이 배당이라는 이름이 없을 뿐이지 뭘로 보겠다?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소득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설계사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분류하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우리 설계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논점은 없는데 뒤에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파트 나올 때 근로소득이 한 번 더 나올 건데 요때 한번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그럼 연금소득 보겠습니다. 연금소득도 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이때는 1,5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분리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즉 연애 연금을 1,500만 원 이하로 받고 있으면은 나이에 따라서 3에서 5% 세율만 부과하겠다는 거, 그걸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1,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때는 15%나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더 다룰 거니까 지금은 1,500만 원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연금 외로 수령하면은 이때는 연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금 외로 받으면 무슨 소득으로 보겠다?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를 과세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강사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소속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냥 친구의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어디서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나는 강사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그냥 그때 소득은 사업소득도 아니고 근로소득도 아닌데 이건 뭘로 보는 게 맞냐? 그걸 기타 소득이란 걸 보거든요. 이때는 300만 원 이하가 되면 이때도 무슨 과세? 분리과세해 줍니다. 사실 기타 소득에서 물어볼 이야기는 이 금액밖에 없어요. 기타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얼마냐면 300만 원 해주시면 되고 우리 퇴직소득 볼 때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퇴직소득이 거의 대부분 이름이 퇴직연금이란 말이에요. 이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아도 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아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 거를 연금 외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요거랑 헷갈려서 연금 외로 받으면 선생님 아까 기타 소득세라며요. 하지만 퇴직금은 원래가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당연히 무슨 소득세?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게 맞아요. 퇴직소득세가 되게 저율과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퇴직한 사람들은 얘를 적용한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 기타 소득세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걸 전부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1년 동안 받은 전체 수입에서 뭐 빼고 해서 결국 우리 흔히 말하는 과표라고 하는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될 세액이 산출된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건데 지금 사실 이걸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산출된 세액은 다음 연도 몇 월까지? 5월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옆에 과세 표준을 해가지고 얼마 이하는 몇 퍼센트, 얼마부터 얼마는 몇 퍼센트 다 적어놨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같이 읽어드린 데서 당장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선생님 나 하나라도 외울게요 하면은 1,400만 원 이하 최소는 얼마? 6%. 그 다음에 국민들이 꽤 많이 걸리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5,000에서 8,800 사이거든요. 이때는 24%. 이 정도 두 개라도 꼭 외우고 그 외에는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내가 다른 공부 다 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봐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살펴볼 텐데 우리 앞서 분리과세는 연금소득 기준으로는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댔어요. 항상 원칙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3%에서 5% 저율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70세 미만이 받으면은 몇 프로? 5%, 70에서 80세는 4%, 80세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3%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4%를 적용해 주거든요. 이때는 우리 세금은 적게 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를 종신계약으로 받게 되면 위의 퍼센트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더 유리한 걸로 적용해 줍니다. 즉 내가 예를 들면은 60세쯤에 연금을 받으면서 종신으로 받겠다면 5%가 유리해요? 4%가 유리해요? 4%가 유리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4%를 적용해 주는 게 맞고 85세에 연금을 받으면서 종신으로 받고 있으면은 두 개 중에 뭐가 유리해요? 3%가 유리하잖아요. 그때는 3%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500만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무슨 가세예요? 종합과세가 맞는데 이때는 종합과세를 하는 게 유리한지 15%를 분리과세, 즉 15%만 내면 되는 게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해보고 본인이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연금소득은 1,500만이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위에 나오는 뭐 3에서 5%든지 15%든지 분리과세 선택할 때는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 외우셔야 되겠죠.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고 가입일로부터 최소 몇 년은 5년은 경과 후에 수령해야 되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되는데 이 연금 수령 한도가 뭐냐면은 공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과세개시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 전체 금액에서 뭐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를 나누고 거기서 그거의 1.2배가 연애 수령 한도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산수적으로 이 연금 수령 연차가 만약에 10일이 되어버리면 분모가 0입니다. 분모가 0인 분수는 답이 없음이 뜨거든요. 그럼 연금 수령 한도가 없어지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 즉 11년을 포함해서 그거보다 많은 숫자가 되어버리면 뭐 12가 되면 극단적으로 음수가 뜨게 돼요. 내 수령 한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다 받아도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연금 분리과세 선택 요건은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된다. 5년이 경과한 후에 수령해야 된다.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 수령하는 게 맞는데 수령 연차가 몇 년 이상인 경우에는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금으로 받았을 때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야기인데 연금 외로 받으면은 연금이 아닌 거예요, 걔는. 그래서 연금 수령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가 아닌 무슨 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15% 내게 해 줍니다. 단 사망, 이민, 천재지변, 뭐 의료 목적으로 그 돈을 찾아 썼다. 그런 경우에는 좀 부득이하다, 아쉽다 이렇게 해서 좀 3에서 5% 조율과세로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퇴직소득이라는 애는 당연히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 애예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연금 외로 수령해도 기타 소득세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소득세?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는 거, 납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소득을 버는 기간에 어떤 상품에 들면, 즉 보험 상품에 이런 보험에 들면은 얼만큼 세금을 세액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즉 빼주는 효과 있잖아요. 세금을 이 정도는 감면해 줄게,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부터 보시면은 공제 한도가 100만 원 한도입니다. 여기서 각이라고 한 거는 일반 보장성 보험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있기 때문에 각각 100만 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제라는 거는 많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를 공제해줘요. 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예외적 혜택인 거예요. 이게 많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아까 세금을 낼 때는 많은 게 안 좋은 거고 공제는 당연히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몇 퍼센트? 15%를 공제해 줍니다. 세부적으로 더 살펴볼게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 양도 이렇게 8가지 소득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세금을 따박따박 똑바로 낼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세금을 제일 열심히 내는 누구만?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시험에 어떻게 연관 짓겠어요? 우리가 지금 되려고 하는 설계사가 근로자예요, 사업자예요? 사업소득 내는 사업자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설계사는 뭐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받고 싶지만 나는. 답은 뭐다? 없다가 맞는 말인 거예요.
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볼까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 대상이란 거는 장애인이 피보험자나 수익자여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계약자가 될 때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피보험자나 수익자인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거지, 장애인이 계약자, 다시 장애인이 계약자면서 장애인 수익자, 장애인이 피보험자면 상관없어요. 단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비장애인인데 반해 계약자만 장애인이다, 이런 경우에 혜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아보험이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 태아보험은 안타깝지만 보장성 보험의 공제 대상이 아니다가 맞는 복입니다. 밑에 연금계좌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과 퇴직연금을 합친 걸 연금계좌라고 할 텐데, 앞서 예금자보 학습하셨잖아요. 거기서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도 확정급여형은 안 해줍니다. 이거 잘 헷갈리시면 그냥 시험에서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도 안 되고 세액공제도 안 되고 연금계좌에 포함 안 돼, 이렇게 다 안 돼. 누구는 확정급여형은,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합산 공제 한도를 보시면은 연금계좌는 보장성분과 달리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연금저축의 한도는 600이고 연금저축의 한도에 따라 퇴직연금의 한도는 유동적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장성 보험 볼 때도 살펴봤지만 일반인과 장애인이 뒀을 때 좀 더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공제 혜택을 줬잖아요. 15%.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금계좌 기준으로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 사업자들, 그 다음에 근로자 기준으로는 5,500만 원 기준으로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맞아요? 더 적게 버는 사람을 많이 주는 게 맞냐? 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좀 더 힘든,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몇 퍼센트? 12%의 공제 혜택을 주는 거고, 이 금액까지, 즉 이하는 몇 퍼센트? 좀 더 많은 혜택인 15%를 줍니다. 연금계좌에서 가장 특이점은, 아까 우리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만 되고 설계사는 안 됐잖아요. 근데 연금계좌는 종합소득자 모두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 말은 8가지 소득 항목 중에 퇴직과 양도만 내는 사람이 아닌 나머지 위에 있던 6가지 소득이 있었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이 중에 뭐라도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연금계좌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설계사가 받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설계사는 사업소득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잠깐 살펴볼게요. 종합소득 3천만 원인 보험설계사가, 천천히 끈을 읽어봅시다. 3천만 원이면 종합소득 3천만 원이면 4,500보다 작으니까 머릿속에 일단은 15% 연금계좌 공제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설계사니까 사업소득자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고, 이어서 볼까요? 보장성 보험 납입하였고, 근데 선생님 보장성 보험은 설계사는 안 된댔잖아요. 그럼 이건 함정이에요. 그냥 얘는 무조건 영원히 되는 거겠죠, 공제가. 설계사는 사업자니까 영원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800만 원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은 설계사 받을 수 있으니까 할 건데, 위에서 보시면 연금저축의 한도는 얼마였지? 600이었죠. 그럼 내가 800을 냈다 하더라도 얼마만 머릿속에? 600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남은 거 다 더해보시면 되죠. 설계사는 사업자니까 보장성 보험은 0원, 그리고 연금저축은 600만 원 인정받는 거고, 3천만 원이었으니까 15%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600만 원 곱하기 0.15 하면은 답은 90만 원이 되겠네요. 90만 원이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공제는 0원입니다. 이유는 보장성 보험에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설계사, 즉 근로자가 아니어서 0원인 겁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소득에 따라서 10이니 15니 나뉘는데 지금 해당 경우는 15% 공제 항목이 들어가고 800만 원을 납입했지만 한도인 600까지만 적용돼서 여기서 6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공제받는 거 있잖아요.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한도 있는 거. 걔는 모든 금융회사가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가 다 가능하고, 특징으로는 납입할 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연금계좌에서 뭘 받았어요? 12%나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어떤 과세를 하냐면 연금소득으로 분류해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화면에서 1,500만 원 이하는 나이에 따라서 3에서 5%를 과세했고 1,500만이 넘어가면은 15% 분리과세를 하든지 종합과세를 하든지 선택이 가능했고 또 연금외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5%를 내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연금 저축과 다르게 연금 보험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는 아예 다른 상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서 연금 보험이라고 주기도 하고 저축성 보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얘와 지금 연금 저축을 헷갈리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얘는 누구만 파냐? 생명보험회사만 판매할 수 있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치는 시험은 생명보험 시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제 비중이 얘가 높은 게 맞아요. 우리만 팔 수 있는 고유 상품이잖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 단점도 알려주는 거죠. 얘는 납입할 때는, 즉 매년 내가 돈을 낼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 가서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연금보험 팔면서 고객들한테 이거 나중에 연말정산 되니까 가입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걸 연금으로 받을 때 이때는 얘를 뭘로 보냐? 얘는 이때는 연금이 아니고 우리 이자 배당할 때 유형별 포괄주의 이런 말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얘는 이자의 개념이다. 연금의 개념이 아닌. 그래서 당연히 연금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래도 이자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 차익, 즉 이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요건을 외우고 시험장에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밑에 보시면은 비과세 요건의 공통 조건은 당연히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고 일시납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총 얼마? 1억 이하. 그리고 월납,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월납의 형태니까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돼야 되고 우리 유지기간 10년이랑 납입기간 5년이 좀 헷갈리실 텐데 그러면 안 돼요. 유지는 10년, 납입은 5년. 그리고 월균등 보험료를 내야 되고 선납은 6개월 한도에서 매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로 내야 됩니다. 지금 일시납이든 월납이든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에 목돈을 많이 못 내게 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돈 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해주지 않겠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그럼 내가 나중에 수령할 때 이런 조건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비과세 해준다는 건데 55세 이후에 수령을 한다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이 불가해, 즉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종신형 연금이란 건. 그리고 사망 시에 연금 재원이 끝나야 되고 연금을 개시 후에는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없다.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사실은 돈을 미리 목돈을 다 못 찾아 쓰게 하려는 그런 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수령 한도인데 연금 개시일 현재 계좌 평가액 전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남아있는 기대 여명연수 나눈 다음에 연애 최대 몇 배까지? 3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자, 정리 한번 더 할게요. 공통 조건은 10년 이상 유지입니다. 그리고 일시납일 경우에는 총 납입액이 1억, 월납일 경우에는 5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균등보험료, 선납은 6개월 한도, 보험료는 150만 원. 딱 보기 내기 좋게 있잖아요, 숫자들이. 그리고 종신형 연금은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고 개시 후에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그리고 연애 수령 한도는 3배로 제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돼서 좀 짠짠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순위 물어볼 때는 법정 상속순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는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들이 1순위가 됩니다. 그걸 비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나 조부모를 존속이라 하는데 2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이 형제자매, 사촌 이렇게 가는데 가장 의문은 이거잖아요. 선생님 배우자가 1순위 아닌가요? 배우자는 생존에 있다면은 무조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순위에 넣어버리면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순위가 못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즉 배우자를 1순위로 넣는다면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자녀분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배우자는 어떤 조건이냐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은 어떤 순위든 그 조건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근데 1, 2순위와 공동상속이란 말은 3, 4순위가 받을 때는 못 받나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 혼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 가기 전에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쌤 순위 없으니까 또 적은 비율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1, 2순위와 공동상속을 할 텐데 그들의 비율보다 1.5배를 더 받게 돼요. 단지 뭐에만 없는 거예요? 순위에만 포함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시험장 가서 1순위 찍으라면 누구 찍어요? 또 배우자 찍잖아. 그럼 안 돼요. 1순위는 누구다?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그 다음 형제 자매, 사촌이네, 반계열족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태아까지 물어보면은 태아는 상속 순위 산정 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금융재산 상속 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융재산이란 말은 금융재산 전체에서 당연히 뭘 뺀? 금융채무를 뺀 걸 순금융재산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상속을 주고받으면서 뭐 땅이나 빌딩, 그림, 도자기 이런 걸로 하면은 세금 매기가 좀 뭐 하니까 금융재산으로 상속을 주고받고 하면은 원래 상속에 대한 혜택도 많은데 더 줄게. 더 공제해줄게. 빼줄게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다 세금을 매기는 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줄게. 그리고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는 얼마를?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1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를 공제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림으로 주고받지 말고 뭘로? 현금, 즉 금융재산으로 주고받아라. 그리고 이런 공제한 돈 최대 얼마까지? 2억이고 개념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우리 시험용으로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나왔다. 당연히 답은 숫자 2만 떠오르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애인 관련 혜택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을 증여세, 비과세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 되게 특별한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증여세, 비과세 공제 한도가 일반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 있게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인 모든 보험금에 적용이 가능한 거고 틀린 보기로는 반드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전용 보험이어야 한다. 이런 보기는 틀린 보기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15%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어쨌든 12%든 15%든 세액공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소득세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받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의 증여세를 비과세해 준다는 거는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장애인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장애인 관련 법을 난 찍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험설계사의 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당연하겠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무슨 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고요. 틀린 보기로 기타 소득이다. 이런 함정에 넘어가실 분 지금 없죠. 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올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럼 이런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누구인가요? 하면은 밑에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 만약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이번 연도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이번 연도에 번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닌 연말정산으로 종결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그 전년도에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설계사는 이번 연도에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5월에 신고하는 게 아닌 그냥 연말정산으로 종결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납세 의무는 우리 설계사는 사업자긴 하지만 약간 특수고용직으로 봐서 매달 수당을 지급할 때 회사가 원천 징수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당 지급 시 3%, 뭐 지방세까지 하면 3.3%를 공제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미리 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때 한 번에 내게 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납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몇 퍼센트 그리고 며칠 이렇게 내는 거를 이미 기자를 사용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세액이라고 우리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파트에서 앞에 살펴봤듯이 설계사는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자 모두 가능한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설계사의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번 소득을 전부 사업소득으로 봐주는 건 아니고, 그러게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익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는 게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해서 사업소득을 내게 돼 있습니다. 밑에 퍼센트까지는 외울 필요 없는데 많이 공제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틀린 보기로 소득률을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다라는 보기가 아닌 경비공제율을 한다, 기타 소득의 소득률을 한다, 이런 보기는 전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세금 파트가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뭔가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해 안 되면 세 번, 네 번 보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강의라든지 진도 강의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쌤